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서 필요한 최소한의 탄수화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의학한림원에서는 케톤증을 방지하는 포도당량을 근거로 해서 탄수화물의 일일 평균 섭취량, 최소량을 100g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50g 미만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케톤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탄수화물 314g 정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의 체중 감량 효과는 2주에서 수개월, 6개월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저지방 다이어트를 비교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몇십 편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스웨덴 건강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나온 문헌을 리뷰를 통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효능은 6개월 정도까지 저지방 다이어트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6개월 이상 관찰했을 때는 저지방 다이어트를 포함해 각종 다른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 체중 감량에 있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체중 감량과 관련한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약 3편의 메타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저지방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 6개월 이후 장기간 체중 감량은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해 크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임상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영국 영양저널에 실린 13편의 임상시험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요, 임상시험 초기에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10% 미만까지 권장을 했을 때 실제 시행하는 연구 대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됐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40% 내외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전체 총 칼로리량에서 40%로 이전의 비율로 다시 돌아갔음을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 영국 영양저널에 실린 11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저지방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있었지만 문제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그 MBC 스페셜에서 방송했던 그 내용도 보면 참가자 중에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 이 지방 섭취 비율을 70%까지 극도로 높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실험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는 오히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식후 혈당이 오르거나 요산 수치가 오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지방의 누명, 즉 지방은 이전까지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주요 질병의 주범으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일종의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을 넓게 보았을 때 지질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종류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해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15년 8월에 영국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12편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그냥 관찰한 연구입니다. 임상시험은 아니고요. 이 결과를 보면요, 포화지방의 섭취는 총 사망률이나 관상동맥질환 사망률, 당뇨병의 위험성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총 사망률의 위험성을 34%, 그리고 심장병인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의 위험성을 18%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의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대규모 관찰 연구,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포화지방 섭취의 경우는 앞선 메타분석과 달리 8%의 사망률을 높였고요. 트랜스지방은 역시 13% 사망률을 높였습니다. 물론 지방 중에 불포화지방산, 식물성 지방산의 경우에는 19% 정도 사망률을 낮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은 지금까지 누명을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 중에서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의 섭취는 우리 건강에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섭취는 줄여야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 섭취는 늘린 것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칼로리가 줄기 때문에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요.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이나 빵이나 면 등의 탄수화물의 음식은 먹지를 못하거나 혹은 극도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식단 상황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두통이나 변비, 설사, 입냄새, 피부 발진 등 부작용도 있고요. 장기간 봤을 때 신장 결석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가지 사망률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2년, 3년 계속 시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 시행을 했을 때 잠재적 위험성,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효능과 부작용 여부가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유행 다이어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거가 확실히 확립되지 않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근거가 확립된 다이어트 방법인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리고 양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미국 심장학회, 심장협회, 비만학회 등 비만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72편에 걸쳐 51건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하루에 약 30% 정도 칼로리를 줄이는, 예를 들어 500이나 750 칼로리가 되겠죠. 이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바로 표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실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경우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1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지방의 섭취를 약 70%까지 높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비율은 현재까지 표준 권고안과 다릅니다. 탄수화물은 50에서 60% 유지하시고 지방과 단백질은 약 25% 그리고 15% 정도로 유지하는 표준 다이어트 시행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양을 줄이는 것, 즉 칼로리를 최소한 30%, 많게는 저 같은 경우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권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되 전체 칼로리를 50%까지 줄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각종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들의 공통점은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 내지 6개월 이상 장기간 시행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표준적인 다이어트 공간, 즉 탄수화물을 60% 유지하고 나머지 지방을 25%, 단백질을 15%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명순구TV, 지금까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